오늘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통일하면 아무래도 이제 대상이 이제 북한이고, 그래서 이 방향을 이끌어가는데 이제 뭐를 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이제 정리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또 외람되지만 하여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파트너 순례도 많이 같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계기를 통해서 많은 생각과 그리고 이제 지식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공통적인 부분이 뭘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북한 문제니까 우리 북한하고 조금 잘 하면 되는 문제지, 북한의 문제를 좀 더 많이 깊이 얘기를 하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보면 볼수록 남북한 이렇게 서로 분리가 돼가지고 한 게 결국은 우리 의사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게 결국은 주변 강국들이 그렇게 만들어간 이제 그 질서에서 우리가 적응하다가 이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한도 하고 또 충돌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었다 보니까 역시 이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나라가 뭐냐 했을 때 우리 주변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그 큰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잘 봐야 이게 결국은 남북 간에도 잘하면서 주변 국가를 잘 어울러서 우리가 가는 목표,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이제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 정책이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게 왜 잘 안 됐을까라는 생각도 좀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뭘 더 해야 하느냐 하는 이제 문제까지 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문제, 그거를 방해했던 또 핵 문제,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서 가기 위한 미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까지 해서 우리는 그러면 그만한 역량이 충분히 있는가, 이제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제 저희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하도 지금 45년 그때부터 분단돼 가지고 거의 70년이 80년이죠, 그죠? 거의 세 세대를 지나다 보니까 아마 지금 뭐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이 부정적이지만 굉장히 통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인식이 많이 돼 있는데, 물론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게 이제 헌법기관 아닙니까? 이게 정부의 이제 기관이다 보고 또 통일을 또 전담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나왔어요. 통일이 필요하다 하는 게 이제 지난 10월에 아마 전국에 걸쳐서 아마 10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가 한 68%. 통일이 할 때는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경제 발전이니 뭐 이런 것보다도 전쟁을 따지 않게 해야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다. 근데 이 68%는 사실 제가 다음에 더 보여드릴 이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라는 거 있어요. 거기는 정말 거기도 열심히 그 교수가 이제 여러 소스를 통해서 정리해 놨는데 거기는 굉장히 낮습니다. 한 30% 정도 나오더라고요. 38% 정도. 그래서 어쨌거나 통일이 필요하다는 마음적으로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에 또 차이가 있겠지만은 통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통일에서 가장 우선순위 할 건 뭐냐, 뭐 경제냐, 뭐 무슨 당장 통일이냐 하는 것보다도 하여간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 의견이 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런 안보적인 위협에 대한 문제 의식이 이게 제일 좀 서로 긴장 관계를 없애야 그 다음에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종교를 포함한 문화체육 교류도 아마 세 번째 정도 우선순위 과정에 들어 있는데, 가장 시급한 거는 역시 군사적인 이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가제가 제일 크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좀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그럼 뭐를 어떻게 해왔느냐 했을 때 우리 정부는 이제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을 하실 때입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반공 그죠 6.25를 겪으면서 또 체제 경쟁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을 도대체 뭐 그 대화의 상대로 이제 치지 않았던 단계를 있었던 반면에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부터는 점점 이제 평화 공존을 하면서 남북 대화로 이걸 어떻게 끌어가겠다 하는 이제 생각들을 했던 거고 그래서 쭉 나왔던 게 7.4 공동성명의 자주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 간에 좀 독자적으로 해보자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화롭게 하고 민족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이홍구 전 통일부 장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뭐 그 정치권과 여러 교류를 했다고 그럽니다. 김영삼 당시 야당, 김대중 대통령 그때 야당 대표들이었는데 그 본인 얘기에 의하면은 이 세 분들을 다 고루 만나서 하여간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 이제 민족이라는 그 한민족이라는 것을 개념을 통해서 그 민족의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개념에서 이제 89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쭉 이어온 우리의 이제 통일 정책의 근거는 같은 민족이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남과 북이 만났을 때 서로 지금 정권이나 정부의 차원이 다르지만은 한민족 역사적으로 한민족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체제가 갈라지다 보니까 이걸 이제 잊고 있었던 거를 이제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계는 여기 나온 대로 먼저 그 전쟁으로 인한 서로의 적대감을 좀 줄여서 화해를 하고 그래서 협력을 해서 이게 남북이 일단은 각자의 체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어울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 국가로 가자 하는 이게 간에 여기서 보면 이제 단계적이죠. 아무래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정책을 우리가 내세웠는데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진보 보수 정부가 나더라도 좀 그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또 사실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북한을 좀 압박하는 정책은 보수 정부가 북한과 조금 더 교류를 해보겠다는 정책은 진보 정부가 뭐 이런 약간의 방점은 달랐지만은 이런 이제 한 민족으로서의 그 공동된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정신은 이제 이어졌던 거고 이런 정신을 이제 담은 게 결국은 이제 90년도 하면은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그 공산권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그래서 역시 전 세계적인 체제 문제에서도 남한이 이겼다 하는 이제 그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고 또 우월감이 있었던 거고 상대적으로 북한은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사회주의 체제나 동맹이 다 무너졌네니까 위기감이 나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하여간 91년에는 이제 남북 간의 기본 합의서를 만들어서 남한과 북한은 서로의 정권이나 정부가 다르게 있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이제 그 통일 국가를 지향한다는 그런 특수 관계다 하는 그 내에는 이제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유엔을 또 가입하게 됐거든요. 유엔은 여러분 그 주권 국가만이 다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의 대표성을 갖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면은 두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이든 북한이든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외국 주한대사관을 만나든가 뭐 이런 데도 역시 한국은 한국으로서의 정부 역할이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북한은 또 북한이라는 정부가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로서는 대외적으로는 두 국가론이지만 대내적으로는 민족 간의 특수한 관계다 하는 것들을 서로 양해하고 그 합의했던 것이 이제 기본 합의서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그 당시 이제 핵 문제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핵 시설이라든가 핵무기 개발을 하지 말자 하는 약속을 또 91년에 같이 해서 서명까지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비핵화 공동선언은 뭐 북한이 이미 거의 뭐 위반한 정도가 아니고 사무나 거의 이제 핵무기를 저렇게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의미가 없는 문서가 돼버렸지만 하여간 남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북한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북한은 당연히 처음에도 이제 무력 통일론을 하다가 1960년대부터 이제 김일성
주석이 이 연방 통일제를 이제 얘기합니다. 연방은 우리가 이제 연방 국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김일성 주석은 그냥 남북 연합 비슷한 외교하고 외교라든가 일부 부분은 이제 공통적으로 통합된 정부의 역할을 하지만 나머지는 다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남북 연방제를 이제 제안을 하다가 결국 이제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름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자 하고 이제 국가명까지 만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동기는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1980년대부터 들어오면 이제 북한의 이제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체제상의 경쟁에서 좀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약간 그런 본인이 만든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다소 이런 수세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 보시다시피 뭐 연방 정부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외교는 중립국이 되고 주한미군이 없어져야죠, 그죠?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한미동맹이 없어져야 하고 또 비동맹을 가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요소들이 좀 담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2000년에 이제 평양을 방문하셔서 남북 간의 화해를 주도하시면서 나온 게 결국은 낮은 단계 연방제 개념으로 이제 서로 간에 일종의 이제 의견 일치는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것이 이제 폴로업이 잘 안 돼가지고 진정이 안 됐던 거죠. 여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김일성 당시 주석은 결국은 체제 보장, 그죠? 흡수 통일을 이제 막자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연방을 해야 아무래도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은 이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걸 생각하고 내놓은 거고 전술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안보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이거를 당장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제안이었던 걸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한 민족 공동체로서 결국은 같아지는 건데 좀 단계적으로 가자는 거고 결국은 가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거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북한 쪽에서 보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김정은이죠, 이제는. 김일성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데 이거를 이제 뭔가 양보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체제가 좀 다른 정부를 유지하는 걸로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좀 즉각적인 정치적인 합의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전개를 했던 걸로 됐는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은 모두 한민족, 한 국가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는 두 개의 정부가 이 외교 분야라든가 이런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각각 움직이는 이제 그런 형태로 돼 있었지만은 한민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식으로 이제 만일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 뭐 우리는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역사적인 신뢰가 나왔던 게 우리가 이제 중동의 예멘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멘 하면 최근에 뭐 후티족이 나와서 뭐 저 미사일도 쏘고 해가지고 홍해 쪽에 뭐 우리가 지금 선박에 가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그런 나라의 일부인데요. 그 나라가 벌써 1990년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련이 무너진 탈냉전 시대로 들어가는 때죠. 그때 이제 남북 예멘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남쪽 예멘이 아마 사회주의를 했던 걸로 기록이 돼 있고 북쪽으로는 이제 이슬람 또는 약간의 이제 민주주의를 했던 거였는데 결국은 90년 5월에 이제 통합을 하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대통령은 북예멘 쪽이 맡고 부통령은 뭐 이렇게 권력 배분을 했어요. 남예멘이 맡고 뭐 등등을 해서 소위 말해서 김일성 그 주석이 얘기했던 그런 식의 연방제를 이미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4년 있다가 다시 이게 서로 그 체제가 같이 융합이 안 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내전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북예멘이 아마도 국력의 우위했기 때문에 통일은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다시 그 내부에 내란이 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만은 이 사례는 뭐냐면은 급속한 그런 단계적이게 아니고 급속하게 정치 통합을 했을 때 나온 그 무리한 결국은 통합이 잘 되지 않는 사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 권력 구조라든가 그런 그 부분만 합의가 된다고 해서 그 통합이 지속되기는 어렵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아주 호스타일한 두 국가론이다라고 해서 한 2년 전에 지금 이제 이것을 이제 채택을 했죠. 남과 북은 더 이상 동족이 아니다. 아까 말씀한 한민족이라는 그런 원칙을 쭉 우리가 남과 북이 공유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간 거죠. 이제는 남쪽은 더 이상 같이 민족으로 보지 않고 국가로 보겠다. 그래서 아니 국가로 보면 뭐 대외적으로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적대적이라는 걸 앞에 붙였다는 게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의 그 타도의 대상, 하나의 뭐 이제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겨 나가겠다 하는 그런 대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이걸 제기했고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이제 여러 국내 시각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되게 공통적인 것이 결국은 남한과는 어떤 그 흡수 통일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컸고 거기서 아주 지적하고 있는 게 민주를 진보적인 민주를 지향하는 남한의 세력이든 보수를 지향하든 다 똑같다라고 아예 그동안의 진보 정부 차에서는 그나마 교류를 해봤던 건데 아마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남한의 한국에 있는 정치 어떤 세력과도 협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이제 내부 체제 결속을 강화시키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핵무장을 지금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집권을 공식화했죠. 그러면서 이제 핵 무장을 완전히 지금 고도화를 시키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 북한의 정당성을 이제 남한하고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동기인데 그런 기반을 만들어준 게 역시 이제 러시아 특히 이제 북중러가 있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이제 북한을 이제 지원하는 지원책을 받는 그런 여건까지 감안해서 나온 건데요. 그러면 이걸 그냥 적대적 두고 가론 뭐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지 그냥 그렇게 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이제 영구 분단을 가겠다. 그리고 이제 북한 내에 이제 체제에 대한 불만을 이제 완화시키겠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경직된 관계, 소위 말해서 신냉전 체제로 이제 들어가게 하는 또 하나의 그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는 이제 이거 문제를 두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또 이게 결국은 지금 그 정부 일각에서는 이게 평화적 두 국가 논으로 하자.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렇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야, 우리 민족 공동체라는 평화 통일 노선이 있는데 이걸 계속 견지를 해야지. 북한의 요구대로 가서 남과 북은 더 이상 이제 민족의 특수 관계를 버리고 그냥 국가 관계로만 고착시킬 거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적대적 두 국가론을 그러면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두 국가론을 하나를 만드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지금 일부 진보 진영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거기는 뭐 하여간 제도를 해서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게 그 목적이 아니냐 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국제적으로는 다 이제 두 국가론인데 이거를 이제 현실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하자.
물론 이제 통일을 그러면 안 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걸 또 조건을 달았죠. 그렇지만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통일을 지향한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헌법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정부의 정책이 그럼 헌법하고 이게 불일치가 되어서 되겠냐 하는 이제 논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특수관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 특수관계 만들어 놓은 것도 그럼 수정을 해야 하는 거냐. 그러면 이거 남과 북이 합의를 해야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수용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 공식적인 이제 그 논의는 아마 이게 민족 공동체 노선, 이것이 아마 지금 계속 유지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게 핵무장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대담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핵무장 해야겠다. 뭐라는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게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대체 합의할 수 있는,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이 좀 나와야 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 북한이 호응을 해야죠. 우리가 그 뭐 평화적 두 국가론이든지 한민족 공동체 그 통일론이든지 이걸 계속 우리는 주장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든지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이런 이제 북한의 이제 두 국가론이 나오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아마 그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력 도발에 대응을 해야 한다. 이걸 위기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하는 게 제일 많은 지지를 얻었고, 북한을 설득을 해봐야자 하는 것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아직은 조금 이제 국민들 생각에는 좀 더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또 독일의 사례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독일은 물론 2차 대전, 1, 2차 대전을 이제 일으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제 국제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전쟁 수행 국가였기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을 때 동독도 잠시 그런 두 국가론을 제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독도 이제 헌법에다가 뭐 이렇게 하나의 이제 독일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68년에 양독일 국가라는 표현을 해서 두 국가론을 지원을 했는데, 결국은 이 동독도 당시 이제 서독이 너무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열세에 처해서 이거를 좀 벗어나기 위한 이제 궁여저책이었다라는 사실이 있고요. 그러면 서독은 어떻게 했느냐? 서독도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는 바처럼 이걸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야 문제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동독이 얘기하는 그런 식의 별개의 국가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일이 같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규정을 하면서도 유엔에도 또 동시 가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굉장히 비슷한 패턴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독일은 이제 그걸 계속 고수했는데, 그러다가 한 불과 16년 정도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안 지나서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결국은 이제 통일로 나가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한 사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독처럼 이게 동서독 간에는 특수관계, 남북 간 관계도 특수관계, 이제 이렇게 유지하면서 나가는 것이었는데, 그때 독일이 또 착안했던 거는 가장 독일 통일에 방해됐던 그 외국 요소가 뭐냐 했을 때 소련으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소련에 대해서 개입을 축소하고 또 우호적으로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만은,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련에 다시 이제 천연가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해서 서독과 소련 간의 이런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소련이 이렇게 붕괴되면서 통일을 이루게 되는,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일관성을 갖고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현명한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지금 독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기간을 지금 지나면서도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역시 뭐니 해도 이런 이제 전쟁을 겪은 그런 경험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치유하는 이제 그런 기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소련이라는 그 방해 뭐라고 할까 반대 국가를 어떻게 잘 이렇게 넘겼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되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통일 문제는 뭐 한 분 한 분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문제라서 제가 한번 여론이 어떤가를 이제 보는 게 가장 좀 객관성을 보인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가장 업데이트된 조사인데 그래서 우리 국민의 절반은 이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한다. 54%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를 보이는 겁니다. 49%, 작년에 52%, 금년에 54%. 이거는 이제 대륙가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 우리가 특수관계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 특수관계를 그러면은 버리고 국가를 인정해 주자는 거냐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북한은 북한대로의 그런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대화의 상대 뭐 우리가 그 해방 막 되고 나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거는 불법 단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북한하고의 어떤 일정한 교류를 허가 없이는 맞지 못하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국가성을 인정했다 이런 거는 좀 정부라든가 앞으로 통일 정책에 상당히 뭐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여론조사라든가 국민들의 의견을 좀 확인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대북 정책에 있어서 뭘 중요시하냐 하는 문제일 때 아까 모두에 나온 얘기대로 평화 공존, 전쟁의 위협이 없는 상태 이걸 가장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참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역시 평화 공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61%고요. 그리고 이 남북 통일에 있어서 대북 정책의 목표로 이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우선 이런 이제 변화가 점점점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통일을 추진하는 그럼 남북 교류도 해야 하고 통일을 추진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위협을 해소하는 거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이제 통일의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모두에는 68%였는데 지금 여기 서울대 조사에 하면 36. 좀 반올림에서 37%밖에 안 돼요. 부정적인 요인은 35%.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이유는 뭐냐 했을 때 역시 특히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했을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정적, 사회적 혼란, 뭐 부담, 뭐 이런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그 한국계 학자가 이렇게 데이비드 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질문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통일을 하고 싶습니까? 통일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지갑을 좀 내서 돈을 좀 내시고 그 원하는 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 역사적으로 하연 통일신라 고려 2조 때 이 남북 그 전체 영토에 우리가 한민족이 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한 15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북한 한반도 전체의 영토는 누가 관리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바꾸라 이겁니다. 그러면 아마 한반도 전체에 대한 그 관리를 중국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북한 땅을 어디 나눠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비슷하다면 과연 어떻게 대답이 나올까요? 그래서 이 한민족의 그런 그
그 영토하고 연결된 정체성, 이거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통일을 이제 희망할 때 이제 자유민주 체제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도 결국은 자유민주 체제를 받아들이는 전제하에서 이제 통일이 돼야 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이제 북한이 이게 흡수통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이제 너무 거부하지 않도록 한다는 또 해야 한다는 또 그 어려운 과제가 또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통일이 필요하십니까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상당한 계속 이런 하강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분단돼서 계속 살아도 되네 하는 걸로 귀결이 돼버리는 거죠. 통일 불필요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앞으로의 생각을 우리가 좀 더 통일이 과연 필요하다, 통일을 해야 한다, 통일이 당연한 거다라고 좀 뭔가 분위기를 바꿔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이제 질문의 시작점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이미지는 어떤 거냐? 북한은 어떤 속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제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아무래도 협력하고 도와야 할 대상이다라가 10%에서 39% 하면 한 거의 절반이죠. 나머지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위협이다, 뭐 이런 부분도 뭐 적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 41% 상대적으로 훨씬 대북 이미지는 협력과 공존의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러면은 그 핵 문제 때문에 제재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핵을 제재로 포기를 할까요? 물어봤더니 국민들은 역시 현명하게도 안 할 겁니다라는 것이 거의 64%. 그렇지만은 그런 우리의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제재는 계속 이제 유지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제재가 나쁘다, 뭐 효과적이지 않다, 뭐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하여간 경제 제재만으로는 포기는 안 한다 하는 게 이제 다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북한의 속내는 뭐냐?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그럼 아직도 있는 거냐? 아니면은 서로 경제 발전을 하고 체제 인정을 하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져봤더니 이제 우리 국민들은 역시 위험하다는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49%가 역시 적화 통일 야욕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게 해야 돼. 이런 게 다 논리적으로 맞는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통일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럼 통일이 되면 한국에 이익이 되는 게 뭐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통일이 되면 여러분한테 이익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국가에 대해서는 뭐 도움이 된다, 뭐 도움이 된다도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처음에 이익이 될 것이다가 팔은 거죠. 그래서 한 40%, 50%에서 40%인데 이건 격차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통일은 국가적으로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 개인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거의 7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어떻게 해야 개개인에도 이익이 될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이 통일 정책도 효과적이고 제대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나한테 손해가 올 거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과연 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됐다라는, 또 과연 그렇게 해야 돼?라는 문제의식.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대한 통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우리 한반도 전체에 대한 관리, 우리가 어떤 주인이었는가라는 생각을 정신적으로도 해야 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뭔가 부담을 덜게 하는 이제 이런 조치들이 이제 나와야 할 것 같고요. 또 여기 재미있는 통계인데요. 북한 정권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라고 또 국민 중에 여쭤봤는데 그 국민들을 통해서도 약간 교류를 많이 하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북한이 위협하니까 좀 압박을 해야 돼 하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신뢰도가 거의 다 굉장히 떨어져서 거의 비슷하다. 그거가 굉장히 시사점이 큽니다. 이게 아마 여러 가지 핵 실험도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국제적인 합의가 깨지고 이런 것을 거치면서
진보적인 성향이든 보수적인 성향이든 북한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낮아져 있고 대화와 타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그렇지만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어렵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 부분은 진보든 보수든 뭐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한번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라는 것을 한번 일깨워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북한과 이제 그 저기를 할 때 다룰 때 핵 문제가 그러면 이걸 해결되기까지 우리가 교류를 하지 말고 중단되어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은 좀 그래도 그 사이에 그건 그것대로 가라고 그러고 다른 트랙으로 생각해서 교류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 그러면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 그 어떤 교류를 하는 게 좋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을 여쭤봤는데 역시 좀 핵 실험을 많이 하고 핵무기를 늘린다고 할 때 그 생각하는 그 의견에 있어서 뭐 반반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핵 문제 해결 전에 대북 교류를 하지 말아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33%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교류를 해라 하는 것은 28%.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핵 문제에 대한 위험성, 그 부분을 상당히 이제 고려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핵 포기를 뭐 사실상 지금 거부는 하고 있죠. 거부하고 있는데 정말 거부할 경우는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66%로 나와 있죠. 반대는 34%. 그리고 군사적 대결하기 위해서도 뭐 교류는 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은 또 이 부분은 또 52%가 교류를 해야 한다고 또 생각하고 있어서 조금 그 요 앞부분하고 요 부분이 이제 핵하면은 상당히 거부감이 큰 것 같고 핵이 아닌 이제 이런 대결 상황에서 교류를 하는 게 좋을까? 뭐 그건 조금 더 뭐랄까 뭐라고 좀 이렇게 좀 관용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뭐 좀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역시 이 맨 밑에 파란 것이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거고 맨 위에 있는 거는 적대적으로 보는 건데 아직은 그 민족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맨 밑에가 훨씬 더 크죠. 그죠? 거의 뭐 한 30% 이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복잡하시겠구나. 우리도 복잡하지만 저도 복잡하지만 다 이렇게 복잡하다는 걸 공감하는 뭔가 이렇게 모순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북한을 적대적인데 위험한데 뭔가 역시 한민족으로 이렇게 끌어안아야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우리가 앞으로 통일 정책을 하는데 많이 참고를 해서 좀 아주 정치하고 좀 효과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우리한테 지금 통일을 하는데 이제 거림돌이 되는 핵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됨으로써 지금 막히게 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집권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뭐 핵 무장 완성을 한다고 해서 나왔긴 했지만은 사실 그것의 불씨는 뭐 1956년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1993년 그 당시 이제 1차 카터 대통령이 있을 때 핵 위기가 났었던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시작된 건데 이 두 번에 걸치는 이제 국제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핵 문제 해결이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 그 미북 간에 한번 1차적으로 이 핵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03년부터 한 5, 6년간 주변에 6개국, 주변에 이제 4개국이죠. 미일, 중러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하는 육자회담까지 해봤는데 결국은 이 체제의 보장 또는 그 서로의 신뢰,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할까? 또 북한은 내가 핵을 포기하면 내 정권이 그대로 살아남도록 가만히 둘까?
이런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신뢰의 불신이 골이 깊어가지고 이게 해결이 못된 상태고 결국은 내 길로 가겠다고 나온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이후에 13년부터 이제 핵무력 완성을 하고 16년까지 그래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국민들은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전쟁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우려된다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하여간 군사력 면에서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위에 있습니다만은 거의 그렇게 자신을 갖고 있지 않은 의견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핵 문제에 대한 핵 보유를 이제 거부를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검증을 했을 때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이 핵 포기 조건이 이제 불충분하게 돼서 이게 결국은 폐기가 됐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거 세 번째죠. 이거는 아마 2018년, 19년 그 당시 여러분 싱가포르하고 하노이 그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은 영변만 아니고 영변 외에 강성이라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는 이제 농축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또 빼고 이렇게 시작을 김정은은 이제 영변만 가지고 하려고 그랬고 트럼프는 그거에다가 다 내놔라 하다 보니까 이제 협상이 이제 결렬이 돼서 결국은 기정사실화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 문제는 이제 우리는 핵 확장 억제력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단계적으로 좀 하면 안 되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아까 우리 통일도 단계적으로 하듯이.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검증이라는 부분에 또 들어갑니다. 이게 확실하게 핵을 더 안 만드는 거야? 하려면은 다 이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과연 그걸 보여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또 되기 때문에 이 단계적 통제 내지는 군축을 하면 참 좋은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신뢰 문제로 해결이 돼야 할 것 같고 또 정권의 이제 정부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보완해 가야 하는데 되게 정부가 바뀌면 전 정권 잘못했어. 그걸 그냥 또 폐기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관성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이미 우리가 두세 번의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좀 지속성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그동안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아가지고 이제 고립이 돼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을 받게 되자 이런 물꼬를 터준 거죠. 지금 단순히 그 재정적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고 군사기술 협력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전쟁 위협까지 갈지 아니면 정세 불안의 또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해결해야 하고 또 이런 러시아의 지원을가 바탕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이제 아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2013년에 벌써 자의적 핵보유국이라는 이제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핵무기 사용하는 조건을 또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재래식 핵무기에 의해서 북한을 위협한다든가 국가 주권이라든가 또 영토의 완성 또는 그 주민들의 이제 인권 권익 보호 이런 것들까지 아주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기준을 상당히 지금 낮춰놔서 이게 이제 재래식 무기가 이제 부족할 경우에 이제 핵무기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열세다 보니까 이런 핵무기에 대한 사용의 문턱을 엄청 낮춰놔서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할 상황이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뭔가 무력 충돌이 생기면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는 것을 또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죠. 한민족도 아니라고 그러고 또 핵무기는 저렇게 만들어 놨지, 러시아는 도와주지 이러니까 우리가 마치 뭐 망망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한 5년 전인가요? 그 미국 잡지에서 나온 아주 굉장히 유명한 글인데요. 핵무기가 나온 만큼 그동안에 과학기술이, 군사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이제 진전이 있어가지고 이 핵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하나는 이 정밀 무기가 탄생을 한 겁니다. 거의 그냥 그 몇 센치 안에, 거의 몇 메타가 아니고 몇 센치 안에 아주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이게 85년하고 이것이 지난 한 10 몇 년이죠? 그 한 22년 거의 한 30년이네요. 지나는 사이에 이 ICBM이라고 이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닙니까? 이걸 쏘면 뭐 백발백중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해보니까 절반밖에 타격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것이 거의 74%, 거의 뭐 4분의 3은 정확하게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핵잠수함이 있는데 핵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이 배에서, 여러분 배를 타보면 훌렁훌렁 하잖아요. 배가 훌렁훌렁 하기 때문에 거기서 미사일 쏘면 이게 정확한 육지에서 쏴도 이게 74% 관심이 가는 건데 당시에는 9%밖에, 10% 미만으로밖에 정확하게 못 갔다는 거예요. 10발을 쏘면 한 발 정도만 목표를 갔는데 그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80%까지 정확하게 간다는 거예요. 배에서 그렇게 흔들리면서 쏴도 정확하게 80%를 가니 그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핵으로 핵을 공격을 했을 때 가령 아주 이게 좀 고약한 지도인데 하여간 미국이 이제 하여간 이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해서 타격을 했다 했을 때 이 핵 낙진이 또 어마어마하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이렇게 잘못되면 200~300만은 얼마든지 뭐 여러 가지 희생이 있었는데 이게 초정밀에다가 아주 위력이,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죠. 그냥 아주 대규모로 쏘지 않고 요즘 말하면 이제 현미경으로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미경이 아니라 이렇게 복강경 보듯이 그렇게 해서 그 정확하게 때리면은 200~300만이 아니라 100명 미만으로 이런 것들 다 제압할 수 있다. 공격력으로는 그렇고, 그죠? 공격력 무기가 굉장히 이제 정밀해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감시 능력이에요. 원격 감시 능력. 이게 이제 위성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우리가 위성, 군사 위성을 발사해 가지고 전역 감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대라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날이 좋건 흐리건, 예전에는 날이 흐리면 잘 안 보였다는 건데 지금은 이제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전파를 쑥 보내면 그 표면에서 나오는 게 다시 반사돼서 오는 위성이 나와 가지고 그걸 여러 위성을 여러 가지를 군집으로 이제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당시 2017년 당시만 해도 이게 이제 24분마다 북한에 필요한 요소의 그 집 표면을 뭐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뭐 한 8, 9년, 1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저녁에 플러스 이게 24분인데 24분이면은 지금 여기 극초음속 비행기 날라오기 시작하면 3분에서 5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실시간 초 단위로 봐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무엇을 쏠 것인지 알면 그걸 제압할 수 있는 것도 최소한의 희생을 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발면은 이게 이제 대응력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가능해진 상황이 돼서 이제 그런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킬 체인을 지금 고도화하고 또 뭐 소리의 5배 이상 되는 초음속 비행기, 그러니까 1초당 1700m를 날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북한에서 날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발 요소들을 제압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최근에는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은 여러분 뭐 바닷속으로 한 몇 개월씩 계속 그 감시 내지는 정찰 또는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이제 보통은 이제 기름이라든 중유로 또
동력을 돌리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잠수할 수 있었는데 원자력을 추진하면은 이제 그 추진체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한 몇 달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2차 공격력으로서 대응을 하게 되면 이 안심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간 대응 수단은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릴 수는 있을 겁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북한은 가만히 있느냐? 북한도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초음속으로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북한도 고도화되면은 이게 서로가 서로를 칼을 목에 대고 있는데 누가 먼저 찌를까를 생각하면 먼저 찌를 수 있는 사람이 이긴다면은 먼저 찌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국은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 찌를 거야? 나도 찌를 거야? 하면은 찌르지 말자.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짧은 시간 내에 중대 결정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이렇게 움직일 때 오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나기 때문에 이 초정밀 기술적인 것만으로만 안전이나 평화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강화는 시켜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커피 작전 해가지고 뭐 최근에 뭐 무슨 그 2, 3년 전에 뭐 여러 가지 지도부를 펼쳐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대응이 있겠죠. 이래서 종합적으로 확장 억지와 같이 이런 미국이 이렇게 백업을 해주고 여러 가지 뭐 대응 체제를 갖추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어느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렇지만은 핫라인도 구축을 해서 이상 징후가 있으면 미리미리 서로 통화해서 이거 뭔가 잘못된 거지 하고 의사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런 긴장 완화를 가는 것이지 결국은 내가 무기만 계속 발전시킨다고 해서 우리만 안전해지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또 그 커맨드 앤 컨트롤이라는 아주 큰 그 미국의 그 핵무기를 운용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관한 그 사항을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미국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냉전이 90년대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소련하고 미국이 얼마나 이보다 더 첨단된 그런 대립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거의 뭐 한 수천 개의 목표물이 서로를 향해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이후부터. 그러면서 그거를 담당했던 조지 버틀러라는 이제 미 전략공군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니 이렇게 일축집발의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놔서 전쟁이 안 났다는 게 그런 피해가 안 났다는 게 정말 다행스러운데 그거는 이런 기술적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역시 개입한 거 아닌가. 디바인 인터벤션이 있지 않으면 이런 평화가 있을 수가 없었을 것 같다. 특히 이 후자 신의 관여가 있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했다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무기만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역시 이 인간이라는 이 본질의 문제 이거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이 전쟁이 났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만 이기겠다 하면 당연히 그 무기를 썼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핵전쟁 재앙이 없었던 것은 디바인 인터벤션에 대한 얘기를 했던 미국의 공군사령관 얘기가 코트가 나서 여러분과 한번 다시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이제 새로운 이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지난 이제 9월에 교류를 좀 하자. 그리고 이 관계 정상을 하면서 비핵화도 이루자라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 E하고 N하고 D Exchange, Normalization, Denuclearization 이 세 글자를 따서 모든가 마지막으로 하자 하고 END 영화가 끝나든지 강의 끝나면 END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장을 보자 하는 이제 의미에서 이렇게 비핵화 돌파구도 마련을 하기 위한 이렇게 대화 복원의 이니셔티브를 이제 내놨습니다만은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좀 아직은 시큰둥한다 그래요. 근데 그러는데 이걸 계속 우리가 설득을 하면서 이런
이렇게 구상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텐데 뭐 이 END 뭐 구상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걸 이제 과연 이게 안보하고 경제하고 잘 이제 어떻게 결합을 해서 북한이 이거를 좀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도 있고 또 미국이라든가 중국, 러시아가 특히 러시아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해서 북한을 좀 이렇게 그 고립화 내지는 핵 무장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적 지지겠죠. 아까 핵 대응에서는 우리가 핵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 문제고 북한과 과연 그러면 교류를 해야 하느냐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내적인 그런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이 아무래도 계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책에 관한 문제였고요.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국내 여건을 과연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남하고 북한만 잘 합의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들이 그 한반도라는 이런 아주 특수한 지정학적인 우리가 결국은 뭐 우리가 유럽이라든가 어디 저 대서양 따로 가 있으면 이런 고민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은 이게 중국이라는 큰 강대국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일본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인 그 위치에서 나오는 그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 시각 그리고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 요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미국은 이 유라시아 전체 대륙에서 어떤 적대적인 세력이 나와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는 이제 그런 세력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1의 가전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우리 남한이 그런 세력이 안 나타나도록 뭔가 지원하고 협조해 주는 거를 동맹의 기본으로 생각하겠죠. 지금 뭐 대북 관계다 뭐 이런 가지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 경쟁 상대고 이제 위협의 대상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가 미국의 전략인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 미국 편만 들어서 그럼 되겠느냐. 중국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 한반도라는 건 여기 지금 중국이 지역적인 강대국이 되면 뭐 북한 정도만 관리하면서 현상 유지하지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이제 그 브레진스키라는 이제 그 전 안보보좌관이 쓴 책에서 나온 건데요. 중국의 야망은 아마 이제 전 지구적인 대강대국이 되려고 하면은 이 정도의 크기의 영향권을 가지려고 할 거다. 여기에는 한반도도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밀어내는 거, 한미동맹이 없어져야 이게 한국이 옛날 1500년 전 그 중국의 그 영향권에 됐듯이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 석국의 나라, 석국의 영향권, 이걸 만들으려고 할 거다라는 것이 여기에 지금 시각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이렇게까지는 하기는 어렵겠죠. 대한민국이 또 만만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쭉 관찰을 해보니까 중국이 북한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역시 대만 문제를 같이 엮어서 보고 있다는 거죠.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서방이 독립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어. 그러면 북한 문제에서도 협조를 좀 하고 대만이 막 독립하고 막 군사 지원을 해야겠고 막 이렇게 지원을 하면 에이 북한 가지고 좀 카드화 해가지고 북한 문제를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패턴을 쭉 보여왔다는 겁니다. 2000년도 전반 후반기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 한반도라든가 이 동아시아 그 전략을 구사하는 이런 행태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중국의 속마음 내는 이게 자주 통일은 지지한다면서도 이 한미동맹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예, 중국 뭐 학자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주한미군이 왜 있느냐. 북한에는 왜군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뭐라고 해요? 무슨 논리라고 그러죠? 이게 상당히 이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이런 큰 대륙에 있는 강대국을
혼자서 밀어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일본하고 같이 힘을 좀 제휴를 좀 해야 할 거고, 당연히 미국의 힘이 필요한 것이 여기서 밀리지 않으려면은 필요한 것이 이게 저희들이 현실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소독은 이제 사실 전쟁을 일으켰던 뭐 일본처럼 이제 전범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동소독을 갈라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걸 이겨냈어요. 이겨내는 과정이 결국은 뭐 그 유럽 전체 이제 그 안보 대화라는 큰 35개국 유럽 나라들 전체가 하는 그런 대화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이제 이것만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당시 이제 독일에 둘러싸이는 동서독 외에 미소, 그 다음에 독일하고 프랑스죠. 유럽에서의 이제 전승국이었으니까 이 핵심 6나라들 간에 모여가지고 해간 이 동서독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했던 거고, 특히 이제 서독은 이제 소련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역시 이제 소련에 대한 여러 가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안보 문제도 설득을 했다. 만약 여기다가 우리가 소련을 중국으로 우리가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중국과도 뭔가 경제 분야에서 끈을 놓아야지는 않아야 한다. 그래야 뭔가 적대적이고 안보적인 분야에서의 설득이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조금 시사해 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통일 독일이 됐을 때 그러면은 나토에 계속 동독까지 다 커버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결국은 뭐 유럽 안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아시아 동북아의 안보를 안정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열심히 만들어서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마 6.25 한국전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거의 뭐 압록강까지 다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바로 이때 중공군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이것이 과연 통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중국이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 경쟁은 지금 여러 가지 뭐 국면이 좀 많은데, 하여간 소련의 실패를 중국은 반복하지 않겠다. 소련이 뭔 실패를 했냐? 정치적으로 당이 통제를 놨다는 거죠. 다당제 만들면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중공업에만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실패의 원인을 반복하지 않게 해서 지금 공산당이 계속 통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전기자동차니 뭐 재생에너지까지 지금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압박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이런 자유주의 전략, 그러니까 경제 교류를 하면은 정치도 변하고 그다음에 경제도 다원화돼서 결국은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같은 형태의 체제를 가질 거다라는 전제 조건이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이에 중국도 양적인 이제 팽창을 많이 한 거죠. 교통 인프라라든지 뭐 네트워크라든지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만들어서 미국과 유럽연합 합친 더 많은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점점 생산성이 높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이제 미국보다도 거의 뭐 2배에서 4배 이상의 투입력을 넣어야 하니까 여러 가지 그 양적인 그런 팽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실 문제라든가 인적 자원에 있어서도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추세가 오게 되면은 아마 중국도 어느 정도 이제 피크를 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도 이제 전략을 바꾼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동맹을 뭐 군사적으로 무역적으로도 하겠지만 중국을 하여간 배제한다 하는 게 기본입니다. 중국이 상호 의존해서 이제 안보 위협으로 보고서 여기서 이제 배제하겠다. 근데 이제 미국은 뭐 이렇게 하면 다 되느냐 했을 때 이제 국내적으로 지금 이제 상당히 분열이 많이 나죠. 근데 이게 단순히 말로만 분열이 아니고 이 정치적 폭력 사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지고, 여러분 이 찰스
커크라고 32살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한 보수 농객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암살당했죠, 그죠? 이분이 암살당한 계기로 해서 이걸 추모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이 문집을 할 정도로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분의 이제 그 주장도 주장이지만은 이게 기독교 민주주의가 미국 내에 굉장히 그러니까 좀 왜곡된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그냥 결합이 돼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또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냐라는 걸 가지고 싸우고 있대요.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이민자들 나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수주의자는 아니다. 그거는 이제 백인 중심의 기독교 복임주의자들이 만든 나라다. 이 나라 그래서 이 미국이 나타난 거지. 나머지 그 이민자들은 곁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그런 건국할 때로 돌아가 보면 사실 이런 아담스 대통령, 2대 대통령이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헌법을 우리가 만들었지만은 이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경향을 가진 국민들을 기반으로 한 거다. 상당히 종교하고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시인을 했는데 또 다른 건국자들, 제퍼슨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게 철저하게 이제 종교와 정치를 분리를 했죠. 했던 건데 하여간 이런 그 각 분야마다 뭔가 좀 서로의 존중성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할 건데 나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점점 그 관계가 저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는 지지하지만은 이분들이 이제 우리 국내 그 강경 하신 분들하고도 연대가 돼 있어서 앞으로 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릴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서독에 있어서 이제 교회 종교 역할은 어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정부 간의 교류를 시작을 했죠. 1969년부터.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동독 내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교회 안의 사회주의라는 걸 택하면서 체제에 저항하지 않으면서 뭔가 독자성을 유지한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그 탈냉전 시기에 듬해서 평화 시위 운동을 할 정도로 조직화되는 이제 그런 단계였고 또 소독에 있는 교회들은 또 이런 재정 지원 어마어마한 재정 지원을 했죠. 그래서 이런 재원 지원을 통해서 또 동독 정권은 뭐 경제적 이득을 얻으니까 뭐 이렇게 좀 봐주고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서 이런 종교 활동들이 상당히 커졌는데. 우리는 상당히 좀 어렵죠, 사실은. 이런 안보 현실도 있고 또 우리 또 보수지향적인 그런 교회의 성향도 있고 또 조금 좀 온건한 분도 계시는데 이런 차이가 좀 있긴 있지만은 하여간 통일의 필요성 또 인도적인 그런 교류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고 계셔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좀 구심점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목이 이제 통일 대비 과제다 보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역시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해야 할 텐데 아까 내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많이 나간다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통일 재원이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마련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도 여러 가지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거고 특히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 주한미군의 동맹 체제에 대한 유지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심은 역시 국민이 중심이 되고 또 주변국에 있어서는 역시 동맹 체제에 대한 이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한 지혜가 모아져야 두 개의 하나의 구심점이 생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계속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한 글을 보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전쟁 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더니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고 인구 고령화 때문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중국도 지금 앞으로 25년 앞으로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나면 인구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동원할 인력이 이제 줄어드는 거겠죠. 러시아도 비슷해지고 북한은 보니까 뭐 지금 2명이 안 된대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도 결국은 인구 감소 추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꼭 인구가 적냐 마냐만 가지고 전쟁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이 지도자의 성향이라든가 국가의 이제 정책성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하고 미국, 중국 간에는 굉장히 지금 치열하죠. 뭐 AI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고요. 근데 이제 AI가 지금 중국이 앞서냐, 미국이 앞서냐,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 지금 중국이 딥시크를 내므로써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실업률을 많이 만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굉장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실업이 많아지는데 17% 20%가 더 넘어간다면 사회 불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명암이 항상 있다 하는 거고 뭐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여러 가지 거품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앞으로 한 10년 내에 이런 부분은 또 정리가 될 거고 유럽은 지금 러시아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들어온 문제니 뭐 불안정한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여간 이런 와중에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응력을 잘 마련을 해가지고 미국과의 그런 이번에 그 합의를 잘 이룬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생산성을 높이고 특히 국내 정치적인 대립은 좀 통일 문제에서는 좀 완화를 하고 그죠? 억지력은 가지면서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남북관계 변화에 많은 이제 힘을 실어줄 거로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지금 통일 문제에 좀 그 주머니 사정을 많이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여기서 한번 주목을 해봤어요. 우리 K-팝이 나가서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그 기운을 떨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시장은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310억 불을 벌어들인데요. 굉장한 노력이죠. 이게 이제 2천억 시장이니까 더 앞으로 많은데 저희가 이걸 한번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소련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이 젊은이들 14,000명 보냈죠. 그 이후로 보내서 거의 4분의 1이 죽거나 뭐 다치거나 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인 게 한 3억 불 정도인데 이게 뭐 무기도 팔고 뭐 하다 보니까 한 200억 불 벌어들였대요. 근데 어느 게 지속성이 가능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우리 앞으로 희망을 좀 갖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건 더 넣으면 돼요? 우리 캐더 들어보셨죠? K-팝 데몬 헌터인데 이 노래 중에서 그 해당되는 부분이 제가 조금 있어서 여러분과 한번 공유하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벽이 깨지길 기다렸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남북 간에 닫힌 벽을 깨야죠.